새벽 5시, 골목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러나 시장통 끄트머리, 낡은 함석 간판 하나에는 벌써 불이 켜져 있었다. 간판에는 30년째 같은 글씨체로 적힌 4글자. 형제식당. 페인트가 벗겨져 채 자의 아랫부분이 희미해졌지만 이 동네에서 그 간판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주방 안쪽에서 서윤이가 커다란 무쇠솥의 뚜껑을 열었다. 뽀얀 김이 천장까지 솟구쳤다. 사골을 우려낸 국물 냄새가 좁은 가게 안을 가득 채웠다. 윤희는 국자로 국물을 한번 떠서 맛을 보고는 소금을 반 숟갈 더 넣었다.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늘 하시던 그대로였다. 윤희는 43이었다. 10년 전 어머니가 갑작스레 쓰러지신 뒤로 이 가게를 물려받았다. 그 전까지 그녀는 시내의 한 라디오 방송국에서 15년 동안 구성작가로 일했다. 밤늦게까지 원고를 쓰고 사람들의 사연을 편집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어머니가 쓰러지신 그날, 윤희는 사표를 내고 앞치마를 둘렀다. 처음에는 국물 간도 못 맞추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손끝의 감각만으로 소금의 양을 가늠할 수 있게 되었다. 오전 6시, 문을 열기도 전에 유리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윤희는 굳이 시계를 보지 않아도 알았다. 박무영 노인이었다. 할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직 문 안 열었어요. 윤희가 유리문 너머로 손짓하며 말했다. 노인은 대답 없이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는 가게 앞 평상에 앉아 신문을 펼쳤다. 그는 80을 훌쩍 넘긴 나이였다. 등이 굽고 걸음이 느려졌지만 매일 아침 6시 정각이면 어김없이 이 자리에 나타났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명절이나 평일이나 다르지 않았다. 윤희가 기억하는 한 노인이 오지 않은 날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6시 반, 마침내 문이 열리자 노인은 늘 그렇듯 가게 안가장 안쪽, 창가에 붙은 작은 사각 테이블로 향했다. 그 자리는 두 사람이 겨우 마주 앉을 만한 좁은 자리였다. 등받이 없는 나무 의자 2개가 놓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좁은 골목이 내다보였다. 손님이 아무리 많아도 심지어 명절 대목이라 가게 안이 발 디딜 틈 없이 붐빌 때도 그 자리만은 항상 비어 있었다. 윤희의 어머니 때부터 30년 동안 이어져 온 불문율이었다. 저 자리는 절대 다른 손님한테 내주면 안 된다. 어머니는 생전에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다. 어린 윤희가 이유를 물으면 어머니는 그저 언젠가 알게 될 거다라고만 답하셨다. 윤희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었다. 장사하는 집이라면 다 저마다의 미신 같은 규칙 하나쯤은 있는 법이라 여겼다. 노인은 자리에 앉으면 늘 같은 메뉴를 시켰다. 국밥 한 그릇, 깍두기는 조금만. 국물이 나오면 그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숟가락을 움직였다. 마치 국물 한 숟갈에 무언가를 새겨 넣기라도 하는 사람처럼. 그리고 식사를 마치면 그는 항상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짧게는 5분, 길게는 30분 넘게. 그 시선 끝에 무엇이 있는지 윤희는 알지 못했다. 할아버지,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윤희가 국밥을 내려놓으며 말을 건넸다. 응, 습관이 돼서.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다. 이 자리가 그렇게 좋으세요? 창가 자리 다른 데도 많은데. 노인은 대답 대신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윤희가 한 번도 읽어내지 못한 어떤 그늘이 서려 있었다. 슬픔인지, 그리움인지, 아니면 오래된 죄책감인지. 윤희는 매번 그 표정 앞에서 더 묻지 못하고 돌아섰다. 가게 단골들 사이에서는 노인에 대한 소문이 여럿 돌았다. 젊었을 때 크게 사업을 하다 망했다는 사람도 있었고, 전쟁통에 혼자가 됐다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저 자리에서 첫사랑과 이별을 했다는 낭만적인 추측을 하는 이도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했다. 노인은 필요한 말 외에는 좀처럼 입을 열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지나가는 듯했다. 그러나 정오 무렵 가게 문 위에 낯선 종이 한 장이 나붙었다. 구청에서 보낸 재개발 구역 지정 예고 공문이었다. 윤희는 국자를 든 손을 멈춘 채 한참을 그 종이 앞에 서 있었다. 30년을 이어온 이 낡은 건물이, 이 좁은 골목이 통째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통보였다. 윤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가게를 잃는다는 두려움보다 먼저 떠오른 것은 다름 아닌 저 창가 자리였다. 만약 이 건물이 헐린다면 3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지켜온 저 자리는, 그리고 저 자리를 찾아오는 노인은 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윤희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나서도 쉽게 잠들지 못했다. 어머니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그 자리의 의미가 처음으로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녀는 낡은 다락으로 올라가는 사다리에 손을 얹었다. 어머니가 생전에 쓰던 오래된 괴짝이 그 위에 놓여 있었다.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괴짝이었다. 먼지 쌓인 자물쇠를 오래된 열쇠로 돌리며 윤희는 자신이 지금 무언가 되돌릴 수 없는 문 하나를 열려 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돌이켜보면 어머니는 그 자리에 대해 유난스러울 정도로 엄격했다. 손님이 밀려들어 자리가 모자라던 어느 명절 전날, 다급했던 윤희가 그 자리에 임시로 손님을 앉힌 적이 있었다. 어머니는 평소와 다른 서슬퍼런 얼굴로 달려와 손님에게 정중히 양해를 구하고 다른 자리로 안내했다. 그러고는 부엌 뒤편으로 윤희를 조용히 불러 세웠다. 다시는 저 자리에 아무나 앉히지 마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고 있었다. 엄마, 손님 다 놓치게 생겼는데 자리 하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어린 윤희가 볼멘 소리로 물었다. 어머니는 대답 대신 앞치마 끝을 오래도록 매만졌다. 그 손끝의 떨림을 윤희는 그때는 미처 눈치채지 못했다. 지금 와서 떠올려 보니 그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오래 눌러온 무언가를 지키려는 안간힘이었다. 가게 단골 중 가장 오래된 이는 옆 건물 세탁소를 운영하다 은퇴한 임씨 할머니였다. 임씨는 종종 아침 국밥을 먹으러 와서는 창가 자리를 흘깃거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곤 했다. 저 양반, 오늘도 어김없구먼. 30년을 저러고 사시니 무슨 한이 저리 깊을꼬. 윤희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국자를 젓는 손을 잠시 멈추었다. 3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그제야 실감으로 다가왔다. 30해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이란 대체 어떤 것일까? 윤희로서는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려웠다. 그날 밤 다락방의 백열등 아래에서 윤희는 괴짝의 뚜껑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오래된 종이 냄새와 나프탈렌 냄새가 뒤섞여 훅 끼쳐왔다. 안에는 빛바랜 공책 몇 권과 누렇게 변색된 편지 봉투 하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봉투 겉면에는 낯익은 어머니의 필체로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그 아이가 돌아오면 반드시 전해줄 것. 윤희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창밖에서는 늦여름 벌레 우는 소리가 낮게 이어지고 있었고 골목 저편 가로등 불빛이 다락방 창호지 틈으로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윤희는 숨을 한번 고르고 낡은 공책의 첫 장을 조심스레 펼쳤다. 가게를 이어받은 지 10년. 윤희는 그동안 어머니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했다. 새벽마다 국물을 우려내던 손님 하나하나의 이름과 사정을 기억하던 다정함, 그리고 그 알 수 없는 창가 자리에 대한 고집까지. 그러나 지금 손에 든 낡은 공책 앞에서 윤희는 자신이 어머니의 아주 작은 조각밖에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끝내 말하지 못한 채 가슴에만 묻어두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윤희는 이제야 실감하고 있었다. 공책의 첫 장에는 날짜도 제목도 없이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다. 잉크가 번져 흐릿했지만 또박또박 눌러 쓴 글씨체만은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다. 그날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나는 평생 잊을 수 없다. 윤희는 그 문장을 2번, 3번 다시 읽었다. 심장이 조금씩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창밖 골목의 가로등이 바람에 흔들리며 다락방 벽에 그림자를 어른거리게 만들었고 윤희는 그 그림자를 등진 채 다음 장으로 손을 뻗었다. 어머니가 평생 숨겨온 이야기의 문턱에 그녀는 지금 막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공책은 어머니 한복순 여사가 20살 무렵부터 써내려간 일기였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세로로 적힌 글씨들은 세월의 습기에 번지고 얼룩져 있었지만 문장 하나하나는 놀라울 만큼 선명하게 그 시절의 풍경을 되살려내고 있었다. 전쟁이 한창이던 해, 이 골목은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포성이 먼 곳에서 울릴 때마다 사람들은 짐을 꾸려 남쪽으로 향했다. 복순의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작은 밥집을 하고 있었다. 피난민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씩 스쳐 지나가던 자리였다. 복순은 그때 겨우 17, 아버지의 밥집 일을 거들던 소녀였다. 일기에는 어느 늦가을 오후의 일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한 여인이 어린 사내아이의 손을 붙잡고 밥집 안으로 들어섰다. 여인은 30 남짓되어 보였고 아이는 67살쯤이었다. 여인의 옷차림은 남루했고 등에는 커다란 보찜을 쥐고 있었다. 그녀는 국밥 2그릇을 시키고는 아이를 창가 자리에 앉혔다. 얘야, 여기 꼭 앉아 있어야 한다. 엄마가 저 건너 정미소에 가서 내 삼촌을 찾아올 테니 절대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면 안 돼. 여인은 아이의 2 손을 꼭 붙잡고 몇 번이고 당부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인은 다시 한번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고는 복순의 아버지에게 저 아이 좀 잠시만 봐주십사 부탁하고 총총히 밥집을 나섰다. 그것이 일기에 적힌 바로는 그 여인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아이는 그날 하루 종일 창가 자리에 앉아 국밥이 식어가는 줄도 모르고 골목 어귀만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도 여인은 돌아오지 않았다. 복순의 아버지는 아이를 밥집 뒷방에 재웠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이는 아침이면 어김없이 그 창가 자리로 나와 앉았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아이는 마치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는 약속을 지키려는 사람처럼 그 자리를 지켰다. 일기 속 복순의 문장은 그 시절을 이렇게 회상하고 있었다. 그 아이는 사흘째 되던 날부터 말을 하지 않았다. 밥을 먹여도 창밖만 보았다. 나는 그 아이 곁에 앉아 함께 창밖을 보아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 피난길은 며칠씩 늦어지기도 아예 끊기기도 했다. 정미소가 있던 자리는 훗날 폭격으로 무너졌다는 소문이 돌았다. 복순의 아버지는 인근 마을과 임시 수용소를 수소문하며 아이의 어머니를 찾으려 애썼지만 전쟁통에 흩어진 사람들의 행방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겨울이 오고 다시 봄이 올 때까지도 여인은 돌아오지 않았다. 복순의 아버지는 결국 아이를 거두어 친자식처럼 키우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아이는 10살이 되던 해 먼 친척이 나타나 데려가면서 이 동네를 떠나게 되었다. 떠나기 전날 밤 아이는 복순에게 딱 한마디를 남겼다고 일기는 전하고 있었다. 누나, 나는 언젠가 다시 여기 올 거예요. 엄마가 저기서 기다리라고 했으니까요. 엄마가 못 찾으면 제가 여기서 다시 기다릴 거예요. 복수는 그 말을 30년 넘게 가슴에 품고 살았다. 세월이 흘러 복수는 그 밥집을 물려받아 지금의 형제식당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결혼을 하고 딸 윤희를 낳았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그 창가 자리를 다른 손님에게 내주지 않았다. 언젠가 그 아이가 혹은 그 아이의 어머니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일기의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 아이가 정말로 돌아온다면 나는 그 아이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다. 내가 혼자가 아니었다고, 우리가 늘 그 자리를 지켜왔다고. 윤희는 다락방 바닥에 주저앉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손끝이 떨려 공책을 제대로 쥐고 있기도 힘들었다. 머릿속에서는 매일 아침 6시 그 창가 자리에 말없이 앉아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보던 박무영 노인의 뒷모습이 겹쳐 떠올랐다. 설마 그 아이가. 윤희는 벌떡 일어나 다락방 창문 아래로 골목을 내려다보았다. 캄캄한 골목 저편, 가로등 불빛 아래로 낯익은 굽은 등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노인이었다. 이 늦은 시각까지 가게 근처를 서성이다 돌아가는 길인 듯했다. 윤희는 공책을 품에 꼭 끌어안았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30년 동안 매일 아침 같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던 그 노인의 시선 끝에 있던 것이 이제야 무엇인지 짐작이 갔다. 그는 여전히 7살의 그날처럼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윤희는 그날 밤 다락방 계단을 내려오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와서 노인에게 전해야 할까? 그것이 그에게 위로가 될까? 아니면 다시 아물지 않은 상처를 헤집는 일이 될까?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 물음을 아는 채 윤희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일기장 곳곳에는 복순의 아버지가 그 시절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밥집 문을 닫고 나면 등에 지게를 지고 인근 마을을 하나하나 돌며 혹시 아이의 어머니를 보았다는 사람이 없는지 수소문했다는 대목이었다. 정미소가 있던 자리는 폭격 이후 형체도 없이 사라졌고 그 일대에 살던 사람들 역시 뿔뿔이 흩어져 소식을 아는 이가 없었다. 복순의 아버지는 그해 겨울 이웃 마을 임시 수용소까지 걸어가 명단을 살폈지만 끝내 여인의 이름을 찾지 못했다고 적혀 있었다. 아이의 이름은 무영이라 했다. 성은 박가라 했다. 어미의 이름은 끝내 알아내지 못했다. 아이는 자기 이름 석자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너무 어렸고 너무 겁에 질려 있었다. 일기의 한 대목이었다. 윤희는 그 이름 앞에서 숨이 멎는 듯했다. 박무영. 매일 아침 6시 이 가게 창가 자리에 앉는 그 노인의 이름과 정확히 일치했다. 일기에는 또한 어린 무영이 그 시절 보였던 행동들이 세세히 묘사되어 있었다. 아이는 밥을 먹다가도 골목에서 발소리가 들리면 벌떡 일어나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내다보았다. 그러다 발소리의 주인이 어머니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면 다시 조용히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그런 행동이 하루에도 10번, 20번씩 반복되었다고 복수는 기록했다. 나는 그 아이가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그러나 그 자리를 떠나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것이 그 아이가 가진 유일한 희망이었으니까.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복순의 가족은 무영을 마치 막내 동생처럼 돌보았다. 밥집 일을 거들게 하고 글도 가르쳤다. 그러나 무영은 밤이 되면 종종 잠결에 엄마를 부르며 울었고 그럴 때마다 복수는 옆방에서 건너와 아이의 등을 오래도록 쓸어주었다고 했다. 그 시절의 기록에는 유독 미안하다는 말이 자주 등장했다. 어린 복수는 무영에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그가 겪는 상실 앞에서 스스로를 자책하듯 그렇게 적어내려간 흔적이 역력했다. 먼 친척이 나타나 무영을 데려가던 날의 풍경도 상세히 남아 있었다.
트럭 짐칸에 올라타기 직전 무영은 다시 한번 창가 자리로 달려가 그 나무 의자를 두 손으로 꼭 붙잡고 놓지 않으려 했다고 한다. 결국 어른들이 아이를 달래어 겨우 떼어놓았고 트럭이 멀어질 때까지 무영은 뒷창으로 밥집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다. 복수는 그날의 심정을 이렇게 적었다. 그 아이의 눈빛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원망도 슬픔도 아닌 다만 미안함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다. 마치 이 자리를 떠나는 것 자체가 어머니와의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라 여기는 듯했다. 윤희는 공책을 덮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노인은 단 하루도 그 약속을 잊은 적이 없었던 것이다. 어른이 되어 다시 이 골목으로 돌아온 것도,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국밥을 먹는 것도, 그 모든 것이 7살 아이가 어머니와 나눈 약속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는 것을 윤희는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창밖으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윤희는 다락방 창틀에 이마를 대고 오래도록 눈을 감았다. 이 진실을 마주한 이상 이제 예전처럼 그저 국밥 한 그릇을 내어드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동시에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될 오래된 상처이기도 했다. 윤희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반드시 이 이야기의 다음 장을 열어야겠다고 다짐했다. 재개발 구역 지정 예고 공문이 붙은 뒤로 골목은 며칠 새 부쩍 뒤숭숭해졌다. 세탁소를 하던 임씨 할머니는 벌써 가게를 내놓겠다는 이야기를 꺼냈고 건너편 철물점 주인은 보상금 이야기로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통을 붙들고 있었다. 30년을 이어온 골목 상권이 한순간에 흔들리고 있었다. 윤희는 구청에서 보낸 설명의 안내문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절차대로라면 반년 안에 이 일대 건물들은 모두 철거될 예정이었다. 형제 식당이 있는 건물도 예외는 아니었다. 보상금이 나온다고는 했지만 윤희의 머릿속에는 그 어떤 액수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가 붙들고 있는 것은 돈이 아니라 어젯밤 다락방에서 마주한 그 진실이었다. 이 자리를 없애면 할아버지는 이제 어디로 가시나. 윤희는 텅 빈 가게 안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날 아침에도 무영 노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6시 정각에 나타나 창가 자리에 앉았다. 윤희는 국밥을 내려놓으며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그 자리에 머물렀다. 할아버지, 저기 공문 붙은 거 보셨어요? 이 동네가 재개발된다고 하네요. 윤희가 조심스레 운을 뗐다. 노인의 숟가락질이 잠시 멈추었다. 그는 창밖으로 시선을 옮기며 낮게 대답했다. 봤네. 세상 일이 다 그런 거지 뭐. 걱정 안 되세요. 이 자리 없어지면 윤희는 말을 잇지 못했다. 노인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노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마침내 그는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걱정이 왜 안 되겠나. 그런데 나 같은 늙은이가 나선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냥 갈 때까지 가보는 거지. 그 말 속에 담긴 체념이 윤희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그녀는 더 묻지 못하고 주방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윤희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 자리를 지킬 방법을, 그리고 이 노인의 오랜 기다림에 답을 줄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결심이었다. 윤희는 그날 오후 가게 문을 잠시 닫고 구청 도시재생과를 찾아갔다. 사무실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도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통 그 창가 자리와 노인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다. 담당 공무원은 서류를 뒤적이며 사무적인 어조로 설명했다. 이 구역은 노후 건축물이 많아서 전면 철거 방식으로 정비될 예정입니다. 개별 건물을 보존하는 건 어렵습니다. 혹시 이 건물 하나만이라도 예외로 남길 방법은 없을까요? 이 가게에 정말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요.
윤희가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다. 공무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개인적인 사연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덧붙였다. 전쟁 이산가족과 관련된 역사적 장소로 인정받으면 문화유산 보호 차원에서 검토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관련 기록과 증빙이 확실해야 하고 절차가 꽤 까다롭습니다. 윤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젯밤 손에 쥐었던 어머니의 낡은 공책이 떠올랐다. 그 공책이야말로 어쩌면 이 자리를 지킬 유일한 열쇠일지도 몰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희는 무거운 걸음을 옮기며 생각에 잠겼다. 공책 하나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무역 노인의 신원을 확인할 다른 기록이 필요했다. 전쟁 당시의 피난민 명부, 지역 향토사 자료, 혹은 이산가족 찾기 관련 옛 방송 기록까지. 윤희는 예전 방송작가로 일할 때의 감각을 다시 끄집어냈다. 자료를 찾고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의 조각을 맞추는 일. 10년 만에 다시 그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끼며 윤희는 옅은 흥분과 함께 두려움도 느꼈다. 만약 노력 끝에도 아무것도 찾지 못한다면 노인에게 헛된 희망만 심어주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었다. 그날 밤 윤희는 다시 다락방으로 올라가 괴짝 속 나머지 자료들을 꼼꼼히 살폈다. 공책 뒤편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낡은 밥집 앞에서 찍은 흑백 사진 속에는 어린 소녀와 그보다 더 어린 사내아이가 나란히 서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연필로 흐릿하게 적힌 글씨가 있었다. 복순이 누나와 무영이, 그의 가을. 윤희는 그 사진을 조심스레 손에 쥔 채 다음 날 아침 노인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밤새 고민했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저 노인에게 되어 있을까? 그리고 자신에게는 그 진실을 전할 자격이 있을까? 윤희의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사명감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다. 낮 동안 가게 안에서는 손님들 사이에 재개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다. 몇몇 단골은 윤희의 눈치를 살피며 이제 가게 접으시는 거냐고 넌지시 묻기도 했다. 윤희는 그때마다 애매한 미소로 답을 흐렸다. 아직 스스로도 확신이 서지 않는 일을 함부로 손님들에게 단언할 수는 없었다. 오후 손님이 뜸해진 틈을 타 윤희는 다시 한번 창가 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낡은 나무 의자 2개, 세월에 반질반질해진 테이블 상판, 그 위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고 있었다. 이 작은 사각형의 공간이 한 사람의 평생을 붙잡아 온 자리였다는 사실이 다시금 무겁게 다가왔다. 윤희는 손끝으로 테이블 모서리를 가만히 쓸어보았다. 나무 표면에는 오랜 세월 손님들의 팔꿈치가 스쳐 지나가며 만들어낸 매끄러운 결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던 윤희는 결국 옆 건물 임씨 할머니를 찾아갔다. 늦은 시각이었지만 임씨는 아직 불을 켜놓고 있었다. 할머니, 여쭤볼 게 있어서요. 윤희가 조심스레 문을 두드리자 임씨는 놀란 기색도 없이 그녀를 맞았다. 무슨 일이여? 이 밤중에. 임씨는 윤희의 낯빛을 살피더니 말없이 방석 하나를 내주었다. 윤희는 낮에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어머니의 일기, 사진 속의 어린 무영, 그리고 매일 아침 창가 자리를 지키던 노인의 진짜 사연까지. 이야기를 듣던 임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몇 번이고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다. 내 진작에 짐작은 했지. 저 양반 국밥 한 그릇 시켜놓고 몇 시간씩 창밖만 보는 게 보통 사연이 아니다 싶었거든. 근데 그게 그런 사연일 줄이야. 임씨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할머니, 저 이 이야기를 할아버지께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괜히 아픈 기억만 다시 헤집는 건 아닐까 겁도 나고요. 윤희가 무릎 위로 2손을 꼭 모으며 말했다. 임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윤희야, 사람이 30년을 한자리에서 누군가를 기다렸다는 건 말이여. 이미 그 기다림 자체가 그 사람 삶의 전부가 됐다는 뜻이여. 그런 사람한테 진실을 감추는 게 오히려 더 잔인한 일일 수도 있어. 다만 임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윤희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내 마음이 준비됐을 때, 그리고 저 양반이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 때, 그때 조심스럽게 꺼내야 할 거다. 서두르지 말고. 윤희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에 가로등 불빛이 유난히 쓸쓸하게 느껴졌다. 재개발로 곧 사라질지도 모를 이 골목이 오늘따라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방으로 돌아온 윤희는 다시 한번 사진을 꺼내 들여다보았다. 흑백 사진 속 어린 무영의 눈빛은 오늘 아침 노인이 창밖을 바라보던 그 눈빛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윤희는 문득 이 진실을 전하는 일이 단순히 예시하기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평생에 걸친 기다림에 마침표를 찍어주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이 슬픈 마침표일지 아니면 오랜 기다림 끝의 위로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윤희는 결심했다. 무작정 사진과 일기부터 들이밀기보다는 먼저 노인의 지난 삶을 조심스레 여쭤보기로, 그가 어디서 자랐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이야기 속에서 조각들이 맞아떨어지는지 천천히 확인해 가기로 마음먹었다. 성급한 확신으로 상처를 덧내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윤희는 사진을 앞치마 주머니 깊숙이 넣은 채 가게 문을 열었다. 6시 정각, 유리문 너머로 낯익은 굽은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윤희는 앞치마 주머니 위로 손을 얹은 채 오늘은 무슨 이야기부터 꺼내야 할지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창밖에서 노인의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윤희의 심장도 그 발걸음에 맞춰 조금씩 빨라지고 있었다.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윤희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결심을 굳혔다. 성급하게 모든 것을 쏟아내기보다는 노인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천천히 그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이야기를 꺼내기로 했다. 그러나 막상 가게 문을 열고 노인의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오자 그녀의 다짐은 손끝의 떨림 앞에서 자꾸만 흔들렸다. 노인이 자리에 앉아 국밥을 반쯤 비웠을 무렵 윤희는 맞은편 의자를 조심스레 당겨 앉았다. 30년 단골에게 처음으로 마주 앉는 순간이었다. 노인은 의아한 눈빛으로 윤희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실례가 안 된다면 여쭤봐도 될까요? 고향이 어디세요? 윤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노인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다. 고향이랄 게 있나? 어릴 적 기억이 워낙 희미해서 말이야. 그냥 이 근처 어디였다는 것만 알아. 전쟁 때 부모님과 헤어지셨다고 들었어요. 윤희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물었다. 노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오랜 세월 굳게 닫아두었던 문 하나가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걸 어찌 아는가. 사실은요, 할아버지, 저희 어머니가 남기신 옛날 일기장을 보게 됐어요. 거기에 어떤 아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전쟁통에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이 자리에서 30년 넘게 기다린 아이 이야기요. 윤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노인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게 안에 낡은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 아이 이름이 노인이 어렵게 입을 뗐다. 박무영. 윤희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 이름을 말했다. 노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모서리를 붙잡았다. 마치 그 이름 속 자가 30년 세월을 단숨에 뛰어넘어 7살의 그날로 그를 데려간 듯했다. 어떻게, 그걸 어떻게.
노인의 눈에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윤희는 앞치마에서 오래된 흑백 사진을 꺼내 조심스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 사진 속 아이, 혹시 할아버지 아니신가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다. 어린 소녀와 사내아이가 나란히 선 낡은 사진. 그의 눈동자가 그 위에서 오래도록 머물렀다. 잠시 후 노인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복순이 누나. 노인이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나는 그 이름조차 까맣게 잊고 살았는데, 그런데 사진을 보니 이제야 다 기억이 나. 그 누나가 나를 재워주고 밥을 먹여주고 매일 밤 올 때마다 등을 쓸어주던 그 누나가. 윤희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이 제 어머니세요. 어머니는 할아버지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 믿고 30년 동안 저 자리를 지켰어요. 어머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저 자리만은 저도 계속 지켜왔고요. 노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오래도록 흐느꼈다. 가게 안에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숟가락질을 멈추고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누구도 섣불리 말을 걸지 못했다. 그것은 30년의 세월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순간이었다. 창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고 가게 안의 정적은 오히려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깊은 울림을 담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짧은 순간이 두 사람에게는 30년만큼이나 길게 느껴졌다. 한참 후 노인은 젖은 눈을 닦으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나는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어머니를 잊은 적이 없어. 어른이 돼서도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그 자리가 있었지. 언젠가 돌아가면 어머니가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아서. 어머니에 대해서는 그 이후로 아무 소식도 못 들으셨어요? 윤희가 조심스레 물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친척 집에 자라면서 몇 번 수소문을 했었네. 그런데 전쟁통에 그렇게 흩어진 사람이 어디 한둘이었나. 세월이 흐르면서 나도 지쳐서 포기하다시피 했어. 그저 이 자리에라도 앉아있으면 언젠가 어머니가 이 골목을 지나다가 나를 알아봐 주지 않을까. 그런 신락 같은 마음으로 버텨온 거지. 윤희는 그 말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결심한 듯 힘주어 말했다.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니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데까지 찾아볼게요. 이산가족 찾기 기록, 예피난민 명부, 지역 향토사 자료까지 전부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봐요. 노인은 놀란 눈으로 윤희를 바라보았다. 이 나이에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나. 헛된 희망만 되지 않을까 걱정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켜켜이 쌓인 체념의 무게가 배어 있었다. 그래도 한번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할아버지가 30년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요. 윤희의 눈빛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노인은 오래도록 윤희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의 눈물에는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섞여 있었다. 그날 오후 윤희는 가게 문에 개인 사정으로 일찍 마감합니다라는 안내문을 붙였다. 그리고 노인과 함께 구청과 지역문화원 그리고 오래된 이산가족 찾기 기록 보관소를 찾아 나서기로 했다. 30년 동안 멈춰있던 시계바늘이 이제야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가게를 나서기 전 노인은 다시 한번 창가 자리에 앉아 오래도록 그 나무 의자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 자리, 낡은 나무 의자 하나까지도 하나도 안 변했어. 어릴 적 그대로야. 그의 목소리에는 만감이 교차하는 떨림이 배어 있었다. 어머니가 이 의자만은 절대 바꾸지 못하게 하셨어요.
다리가 흔들려서 몇 번을 고쳐 쓰면서도요. 윤희가 의자 다리를 가만히 어루만지며 말했다. 노인은 그 말에 다시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그 낡은 의자를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다. 세월이 만들어낸 침묵이었지만 그 침묵 안에는 이제 막 이어지기 시작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 윤희는 앞치마를 벗어 걸며 마음을 다잡았다. 예전 방송작가로 일하던 시절 이상가족을 찾는 사연을 취재하며 만났던 담당자들의 연락처가 오래된 수첩 어딘가에 남아있을 것이었다. 10년 만에 다시 꺼내는 인맥이었지만 지금이야말로 그 인연들이 절실히 필요한 순간이었다. 할아버지, 혹시 기억나는 거 더 없으세요? 아주 작은 거라도요. 어머니 얼굴 생김새라든지 옷차림이라든지 아니면 삼촌을 찾으러 간다던 그 정미소 이름이라든지. 윤희가 수첩을 꺼내며 물었다. 노인은 눈을 감고 오래도록 기억을 더듬었다. 정미소.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물레방아가 있었던 것 같아. 삐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컸던 게 기억나. 그리고 어머니는 늘 옥색 저고리를 입고 계셨어. 그 저고리 소매 끝에 조그맣게 술을 놓으셨던 것도 기억이 나고 그는 마치 눈앞에 그 장면이 펼쳐지기라도 하듯 두 눈을 지그시 감은 채 한참을 그 기억 속에 머물러 있었다. 윤희는 그 하나하나의 기억을 놓치지 않고 수첩에 받아 적었다. 작은 단서 하나하나가 30년의 강을 건널 다리가 되어줄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가게 문을 나서기 전 노인은 문득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다. 윤희 씨, 고맙네. 이런 늙은이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니.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묻어났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이건 제 어머니가 남기신 숙제이기도 해요. 어머니가 못다 한 일을 제가 이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윤희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눈가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다. 노인은 가게 문턱을 넘기 전 다시 한번 창가 자리를 돌아보았다. 마치 그 자리에게 작별 인사라도 건네듯 그는 나무 의자를 향해 가만히 고개를 숙였다. 윤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 여정이 단순한 기록 찾기가 아니라 한 사람의 30년을 되짚어가는 일이 될 것임을 다시금 실감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골목을 걸어 나섰다. 늦은 오후에 햇살이 좁은 골목 사이로 길게 늘어졌고 낡은 간판들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재개발을 앞둔 이 골목이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다. 마치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품고 있던 이야기 하나를 세상에 내어주려는 것처럼 가게 문을 나서던 노인의 뒷모습을 배웅한 뒤 윤희는 곧장 다락방으로 다시 올라가 괴짝 속 나머지 서류들을 꼼꼼히 정리했다. 어머니가 남긴 흔적은 생각보다 방대했다. 낡은 우체국 영수증, 여기저기 문의했던 흔적이 남은 메모지, 그리고 몇 통의 답장 없는 편지 초안까지. 어머니가 얼마나 오랜 세월 이 약속을 마음에 품고 살아오셨는지 그 서류 더미 하나하나가 말없이 증언하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윤희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다. 새벽에는 여느 때처럼 국밥을 끓이고 가게 문을 열었지만 점심 장사가 끝나면 곧장 낡은 수첩을 챙겨 들고 자료를 찾아 나섰다. 지역 문화원, 구청 기록보관소, 그리고 예전 방송국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에게까지 연락을 돌렸다. 작가님,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가족 기록은 왜요? 넷 동료의 놀란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윤희는 자초지종을 간단히 설명했다. 동료는 잠시 침묵하더니 진지한 목소리로 답했다. 그런 사연이라면 예전에 저희가 방송했던 이상가족 상봉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뒤져볼게요.
옛날 자료라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데 최대한 빨리 확인해 볼게요. 한편 문화원에서는 뜻밖의 실마리가 나왔다. 담당 연구원이 옛 지역 지도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다. 말씀하신 물레방아가 있던 정미소라면 아마 이 위치일 겁니다.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지만 전쟁 전에는 이 일대에서 가장 큰 정미소였다고 향토지에 남아 있어요. 윤희는 그 자리에서 지도를 사진으로 찍어 노인에게 보여주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 속 지도를 오래도록 들여다보았다. 여기가 맞는 것 같아. 이 다리 모양, 어렴풋이 기억이 나. 문화원 연구원은 한 가지 더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었다. 전쟁 직후 이 지역 피난민들의 임시 수용 기록이 인근 향토사료관에 일부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확인해 볼 가치는 있어요. 윤희와 노인은 곧장 차를 몰아 2시간 거리의 향토사료관으로 향했다. 노인은 차창 밖을 내다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살면서 이렇게 먼 길을 이 나이에 다시 나서게 될 줄은 몰랐네.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쉬었다 가도 돼요. 윤희가 걱정스레 물었다. 아니, 괜찮아. 오히려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 30년 동안 제자리에서만 기다렸는데 이렇게라도 움직이고 있으니까. 노인의 얼굴에는 옅은 생기가 감돌고 있었다. 사료관에 도착한 2사람은 담당 직원의 안내를 받아 낡은 마이크로필름 열람실로 향했다다. 수백 롤에 달하는 필름 속에서 그의 겨울의 수용소 명단을 찾는 일은 지난한 작업이었다. 흐릿한 활자들을 하나하나 눈으로 훑으며 윤희는 몇 시간이고 자리를 뜨지 않았다. 찾았다. 오후 늦게 윤희의 입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흐릿한 명단 한 줄에 30세가량 옥색 저고리 착용 아들 찾음이라는 짧은 기록이 남아 있었다. 이름은 훼손되어 알아볼 수 없었지만 정황은 노인의 기억과 정확히 일치했다. 노인은 그 기록을 보는 순간 2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눈물이 다시 그의 뺨을 타고 흘렀다. 살아 계셨던 거야. 적어도 그때까지는. 담당 직원은 조심스레 덧붙였다. 이 기록만으로는 이후 행방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명단은 인근 이재민 정착촌으로 이송된 사람들 목록의 일부예요. 혹시 그 정착촌 쪽 후속 기록이 남아 있는지 저희가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노인은 오래도록 창밖만 바라보았다. 그러다 불쑥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윤희 씨,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거라고 오래전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 근데 오늘 저 기록을 보니까 마음이 이상해. 다시 희망을 갖는 게 무섭기도 하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오랫동안 억눌러온 감정이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었다. 윤희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답했다. 할아버지, 저도 무서워요. 근데 어머니가 일기에 남기신 말이 있어요. 그 아이가 돌아오면 반드시 전해줄 것. 저는 그 말을 완성하고 싶어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끝까지 가보고 싶어요. 노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차창 밖으로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고 2사람을 태운 차는 30년 만에 다시 이어지기 시작한 길 위를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달려가고 있었다. 가게로 돌아온 다음 날 윤희는 예전 방송국 동료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작가님, 이산가족 상봉 신청 데이터베이스에서 비슷한 조건의 접수 기록을 하나 찾았어요. 몇십 년 전에 접수된 오래된 자료라 처리는 안 됐지만 신청자 이름이 남아 있어요. 윤희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이름이 뭔가요? 한복순님 명의로 동생을 찾는다는 신청이었어요. 신청 사유란에 전쟁통에 헤어진 아이,
이름 박무영이라고 적혀 있고요. 윤희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무영이 친척 집으로 떠난 뒤에도 이상가족 찾기 방송이 한창이던 시절 몰래 신청서를 냈던 것이다. 단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입 밖에 낸 적이 없었는데도. 그런데 작가님, 신청 기록에 접수 담당자의 메모가 하나 더 있어요. 신청자 본인이 아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찾는 어머니 쪽의 행방도 함께 수소문 중이라고요. 아무래도 한복순 님이 무영님을 대신해서 무영님 어머니까지 찾으려 했던 것 같아요. 윤희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어머니는 그렇게까지 하셨으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어쩌면 결실을 맺지 못한 그 시도들이 너무 아파서 딸에게조차 꺼내지 못하셨던 것은 아닐까. 윤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날 저녁, 윤희는 노인에게 이 사실을 조심스레 전했다. 노인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복순이 누나가 그렇게까지.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그저 내 기억 속에서 점점 흐려지는 어린 시절의 한 조각이라고만 여겼는데 어머니는 할아버지를 가족처럼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흔적을 찾으려 하셨어요. 윤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낮게 중얼거렸다. 그러니 나도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지. 복순이 누나가 그렇게까지 애를 써주셨는데 두 사람은 그날 밤 향토사료관 담당 직원이 알려준 이재민 정착촌의 이후 기록을 찾기 위해 다음 행선지를 정했다. 지금은 이름조차 남지 않은 옛 정착촌 부지. 그러나 그 흔적을 아는 지역 어르신들이 아직 몇 분 생존해 계실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정보 하나를 붙들고 두 사람의 여정은 다시 이어지고 있었다. 윤희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나서도 낡은 지도를 펼쳐놓고 오래도록 들여다보았다. 정착촌이 있던 자리는 지금의 행정구역상 이름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다만 문화원 연구원이 일러준 대로 그 인근 마을에 아직도 옛 지명을 기억하는 어르신들의 경로당이 하나 남아있다는 사실만이 유일한 단서였다. 내일 새벽 장사만 마치고 바로 출발하자고요. 윤희가 노인에게 전화를 걸어 일정을 확인했다. 그러세 나도 일찍 준비하고 있겠네. 노인의 목소리에는 예전에 없던 활기가 조금씩 배어나고 있었다. 전화를 끊은 뒤 윤희는 문득 어머니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펼쳐보았다. 그동안 몇 번이고 읽었던 문장인데도 오늘따라 그 의미가 새롭게 다가왔다. 그 아이가 정말로 돌아온다면 나는 그 아이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다. 내가 혼자가 아니었다고, 우리가 늘 그 자리를 지켜왔다고. 윤희는 그 문장 아래에 자신의 손으로 작은 한 줄을 덧붙이고 싶어졌다. 그리고 이제는 그 아이의 어머니를 찾을 차례라고.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골목의 정적 속에서 윤희는 30년 전 이 가게 앞에 처음 발을 들였던 어린 무영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그리고 그 아이를 품어주었던 17 소녀. 자신의 어머니의 모습도 함께. 두 사람의 인연이 이렇게 자신의 손을 거쳐 다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윤희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무게로 다가왔다. 향토사료관에서 돌아온 그날 밤, 윤희는 잠들기 전 노인에게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할아버지, 내일 하루 더 시간 내주실 수 있으세요? 정착촌이 있던 마을에 직접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답장은 채 5분도 지나지 않아 도착했다. 물론이지. 몇 시든 준비하고 있겠네. 짧은 문장 안에 노인의 절박함과 기대가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이른 아침, 윤희는 국밥집 문 앞에 개인 사정으로
임시 휴업합니다라는 팻말을 걸었다.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노인은 이미 낡은 지팡이를 짚고 가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2시간 넘게 차를 달려 옛 정착촌이 있던 마을에 도착했다. 지금은 논밭 사이로 작은 마을회관과 경로당 하나만이 옛 흔적을 지키고 있었다. 경로당 안에는 대여섯 명의 노인들이 화투를 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늦여름 햇살 아래 낡은 선풍기 한 대가 느리게 돌아가며 더운 공기를 밀어내고 있었다. 벽에는 지난 마을 행사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오래된 라디오가 낮은 음량으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 소박한 풍경이 어쩐지 노인에게는 낯설지 않은 듯 보였다. 어르신들, 실례합니다. 혹시 전쟁 직후에 이 근처에 있던 이재민 정착촌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윤희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화투판 한쪽에서 가장 나이 들어 보이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정착촌이라면 저 건너 방죽 넘어 있던 그 판잣집들 말인가? 네, 맞을 거예요. 혹시 그때 그곳에 사셨던 분들 중에 옥색 저고리를 입으셨던 여인 한 분을 기억하시나요? 아들을 잃어버리고 애타게 찾으셨다고 하는데요. 윤희가 노인 쪽을 흘깃 바라보며 물었다.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오래도록 기억을 더듬었다. 노인은 그 옆에서 숨죽인 채 대답을 기다렸다. 경로당 안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옥색 저고리라. 아, 혹시 그 정미소집 며느리 말하는 건가? 아들 하나 잃어버렸다고 몇 년을 그렇게 울고 다니던 사람이 있긴 했어. 이름이 뭐였더라? 할머니는 손끝으로 관자놀이를 짚으며 애써 기억을 되짚었다. 노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혹시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그는 숨을 죽인 채 할머니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고 옛 기억을 더 깊이 더듬었다. 화투판 위에 노인 패들도 어느새 멈춰 있었고 경로당 안의 다른 노인들도 하나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할머니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다. 그게 내 기억으로는 그 정착촌이 몇 해 뒤에 큰 수해로 떠내려갔어.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른 데로 흩어졌지. 그 여인도 그때 이후로는 소식을 못 들었던 것 같은데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안타까운 눈빛으로 노인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노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윤희는 얼른 그의 손을 붙잡았다. 할아버지, 아직 실망하기는 일러요. 흩어졌다는 거지. 돌아가셨다는 확답은 아니잖아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노인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윤희는 그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였다. 경로당 안의 다른 노인들도 화투판을 잠시 멈추고 안타까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때 화투판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또 다른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그 수해 때 이야기라면 내가 좀 알아.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 중 일부가 이웃 읍내로 옮겨가서 새로 마을을 잃었거든. 거기 가면 그 시절 기록이 남아있는 교회가 하나 있을 거야. 전쟁고아랑 이재민들 돌보던 곳이라. 명부 같은 걸 오래 보관했다고 들었어. 윤희는 그 말에 번쩍 정신이 들었다. 그 교회 이름이 혹시 기억나세요? 이름까지는. 그래도 위치는 대충 알려줄 수 있네. 옛날에 종탑이 유독 높았던 그 교회 말이야. 노인은 그 자리에서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할머니들 몇몇은 두 사람의 사연을 전해 듣고는 저마다 지난 세월의 기억을 하나둘 꺼내놓기 시작했다. 그때는 다들 그렇게 살았어. 헤어지고, 잃어버리고, 그러다 영영 못 찾고. 이 양반 사연은 그래도 이렇게 실말이라도 남았으니 다행이지.
한 할머니가 노인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노인은 그 손길에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다. 경로당을 나서는 길. 노인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방죽 너머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저기가 정착촌이 있던 자리라니. 이상하게 낯이 익어. 몸이 기억하고 있었나 봐. 그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숲 너머로. 그는 마치 7살. 그 시절의 자신을 바라보기라도 하는 듯 오래도록 시선을 거두지 못했다. 윤희는 그런 노인의 곁에 조용히 서서 함께 그 방죽 너머를 바라보았다. 바람이 논밭 위로 낮게 불어왔고 멀리서 새떼가 날아올랐다. 30년 전 그날처럼 두 사람은 또 하나의 실마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차에 오르기 전 노인이 문득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윤희 씨, 사실은 나 요즘 자꾸 겁이 나. 만약 어머니가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다는 걸 확인하게 되면 어쩌나 하고. 윤희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할아버지, 어떤 결과든 이제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30년을 모른 채로 기다리셨잖아요. 이제는 적어도 그 기다림에 답을 드리고 싶어요. 노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두 손은 무릎 위에서 가만히 깍지를 끼고 있었지만 그 손끝에는 옅은 떨림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차는 다시 시동을 걸고 종탑이 높은 교회를 향해 천천히 출발했다. 가는 길, 노인은 차창에 머리를 기댄 채 오래전 기억 하나를 꺼내 놓았다. 어머니가 나를 이 자리에 앉혀놓고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었어. 엄마가 못 찾으면 삼촌이라도 반드시 여기로 데려올게. 그 말이 이상하게 지금도 또렷해. 근데 삼촌이 누구인지는 나도 끝내 기억을 못하겠어. 윤희는 운전을 하며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성함이라도 어렴풋이라도 기억나세요? 어릴 때라 성도 이름도 잘 몰랐지. 다만 어머니가 그 삼촌을 부를 때 형님이라고 불렀던 것 같기도 하고 확실진 않아. 노인은 미간을 좁히며 애써 기억을 짜냈다. 윤희는 그 말을 수첩에 옮겨 적으며 훗날 교회 기록에서 확인할 단서 목록에 하나를 더 추가했다. 작은 조각들이 하나둘 모일 때마다 30년 전 그날의 풍경이 조금씩 선명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는 이제 막 벼이삭이 패기 시작한 논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노인은 그 풍경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낮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 나이에 이렇게 다시 길 위에 서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교회로 향하는 국도에 접어들자 하늘은 서서히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윤희는 백미러로 노인의 표정을 살폈다. 그의 두 눈은 감겨 있었지만 잠든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골똘히 되짚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할아버지, 힘드시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다시 올까요? 윤희가 조심스레 물었다. 노인은 눈을 뜨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그냥 돌아가나. 조금만 더 가보세. 그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한참을 달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저 멀리 노을을 배경으로 높이 솟은 종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낡은 벽돌 건물이었지만 종탑만은 여전히 꼿꼿하게 하늘을 향해 서 있었다. 노인은 그 종탑을 보는 순간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며 나지막이 숨을 골랐다. 마치 오랫동안 참아온 숨을 이제야 내쉬는 것 같았다. 저기구먼. 저 종탑이야. 노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윤희는 속도를 늦추며 차를 그 방향으로 몰았다. 차창 너머로 스며드는 노을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종탑이 보이는 마을에 들어서자 노인의 걸음이 눈에 띄게 빨라졌다. 지팡이를 짚은 손에 힘이 들어갔고 숨은 가빠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윤희는 그런 그를 부축하며 30년 동안 억눌러온 그리움이 이제야 몸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교회 문을 두드리자 나이 지긋한 사찰집사가 두 사람을 맞았다. 사정을 설명하자 그는 잠시 놀란 얼굴을 하더니 지하 창고로 두 사람을 안내했다. 곰팡내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뒤섞인 그곳에는 낡은 나무 상자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다. 전쟁 직후에 저희 교회가 이재민들을 많이 돌봤어요. 그때 기록들을 목사님이 꼼꼼히 남겨두셨다고 들었는데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서 찾으시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집사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두 사람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상자를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다. 누렇게 바랜 서류 뭉치, 세례 명부, 구호물자, 지급 기록들이 뒤섞여 있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창밖은 어느새 완전히 어두워졌다. 이거, 세 번째 상자를 뒤지던 윤희의 손끝이 문득 멈췄다. 낡은 노트 한 권, 표지에 이재민 구호 기록부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한참을 넘기던 중 윤희의 눈이 한 곳에 멈췄다. 한씨 부인 31세, 옥색 저고리, 아들 이름 무영, 수혜로 남편 잃고, 홀로 정착촌 거주 중 본 교회 인수, 이후 이재민 집단 이주 시 함께 이동. 낡고 흐릿한 잉크 글씨였지만 그 한 줄 한 줄이 마치 살아 숨쉬는 듯 생생하게 다가왔다. 할아버지, 여기. 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노인을 불렀다. 노인은 다급히 다가와 그 기록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두 눈에서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졌다. 어머니야. 틀림없이 어머니야. 옥색 저고리, 내 이름까지. 살아 계셨어.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윤희는 그 옆에서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집사는 그 옆 페이지를 함께 살펴보다가 조심스레한 문장을 가리켰다.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 이후 이재민들이 집단으로 이주한 지역이 적혀 있어요. 아마 지금의 소망리 근처였을 겁니다. 그 마을에 그 시절 정착한 분들의 후손이 아직 사시는 걸로 알아요. 윤희와 노인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이 실마리를 따라가면 마침내 진실에 닿을 수 있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노트의 다음 장에는 뜻밖의 기록이 이어져 있었다. 한씨 부인, 이주 이듬해 병환으로 별세. 유족 없으므로 마을 공동묘지에 안장. 노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돌아가셨어. 어머니가. 결국은 그의 목소리는 알아듣기 힘들 만큼 갈라지고 흐느낌에 뒤섞였다. 윤희는 급히 그의 곁에 무릎을 꿇고 등을 감싸 안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어떤 위로의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윤희는 그런 노인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의 손을 꼭 붙잡았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30년을 넘게 기다려온 끝에 마주한 것이 어머니의 부고라는 사실 앞에서 어떤 위로의 말도 가볍고 부족하게만 느껴졌다. 한참의 침묵 끝에 노인이 젖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래도 이제야 알았으니 됐어. 평생 모른 채로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아는 게 낫지. 어머니가 그 정착촌에서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나를 찾으려 애쓰셨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나는 이제 조금은 마음이 놓여. 집사는 조심스레 한 가지를 더 알려주었다. 기록에는 유족이 없다고 적혀 있지만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당시 교회에서 임시로 맡아 기른 아이가 하나 있었다는 별도 메모가 남아 있거든요. 한 씨 부인이 돌아가시기 전 어린 딸 하나를 저희 교회에 맡기셨다는 기록이에요. 윤희와 노인은 서로를 마주보며 방금 들은 말을 몇 번이고 되새겼다. 지하 창고의 공기가 순간 팽팽하게 당겨지는 듯했다. 슬픔의 무게에 짓눌려 있던 두 사람의 마음에 뜻밖의 문 하나가 다시 열리고 있었다. 윤희와 노인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딸이요?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정확한 이름까지는 여기 남아있지 않지만 그 아이가 이후 인근 보육원으로 옮겨졌다는 기록은 있어요. 혹시 원하시면 저희가 그 보육원 쪽에 남아있는 기록을 함께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노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슬픔과 어쩌면 세상 어딘가에 살아있을지도 모를 여동생의 존재라는 놀라움이 동시에 그를 덮쳤다. 윤희 역시 그 옆에서 숨을 죽인 채 이 예상치 못한 반전 앞에서 다음 말을 쉽게 잊지 못했다. 할아버지, 여동생이 계셨을 수도 있대요. 이대로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찾아봐요. 윤희가 노인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며 말했다. 노인은 오래도록 말이 없다가 마침내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별이 하나둘 돋아나고 있었고 지하 창고의 낡은 백열등 아래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는 서로에게 조금 더 가까이 기대어 있었다. 집사는 두 사람을 위로하듯 따뜻한 차 한 잔씩을 내왔다. 이런 기록들을 마주하는 분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슬픔이 앞서지만 결국에는 알게 된 것에 감사하시더라고요. 모르고 사는 것보다 알고 나서 그리워하는 게 낫다고들 하세요. 노인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오래도록 김이 오르는 것을 바라보았다. 집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도 슬프긴 한데 마음 한구석이 아주 오랜만에 가벼워지는 기분이 드네요. 30년 동안 알 수 없어서 무거웠던 짐을 이제야 조금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윤희는 그 말을 들으며 어머니의 일기 마지막 문장을 다시 떠올렸다. 그 아이가 정말로 돌아온다면 나는 그 아이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다. 어머니가 그토록 전하고 싶어 했던 것은 어쩌면 결과가 아니라 이 진실을 마주할 용기 그 자체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육원 기록은 저희가 내일 아침 담당 기관에 연락해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늦었으니 근처에서 하룻밤 묵고 가시는 게 어떨까요? 집사가 조심스레 권했다.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윤희 역시 마음이 놓였다. 하루 사이에 너무 많은 진실을 마주한 노인에게는 그 무게를 소화할 시간이 필요해 보였다. 그날 밤 교회 근처 작은 여관방에 짐을 푼 노인은 창가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윤희가 방문을 두드리자 그는 낮은 목소리로 그녀를 불러들였다. 윤희 씨, 고맙다는 말로는 부족한데 이 나이에 이런 하루를 겪게 해줘서 정말 고맙네. 노인의 눈가에는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니가 못다 이룬 약속을 이렇게라도 함께 이어갈 수 있어서요. 윤희는 그의 곁에 나란히 앉아 창밖 어두운 하늘에 촘촘히 박힌 별들을 함께 올려다보았다. 여동생이 있었다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노인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내가 기억하는 건 오로지 그 창가 자리와 어머니의 옥색 저고리뿐인데 동생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몰랐으니 어쩌면 할아버지가 그 자리를 떠난 뒤에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너무 어릴 때라 기억이 지워졌을 수도 있고요. 윤희가 조심스레 말을 보탰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살아있다면 나보다 몇 살 어린 여동생이 어딘가에 있다는 거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채로
70평생을 살아왔겠지. 내일 보육원 기록을 확인하면 조금 더 알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일단 푹 쉬세요. 윤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노인은 그녀를 붙잡듯 손을 내밀었다. 윤희 씨, 내일 결과가 어떻든 나는 후회하지 않을 걸세. 이 나이에 이렇게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충분해. 윤희는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옅게 웃어 보였다. 창밖 별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오래도록 창틀에 나란히 머물러 있었다. 그날 밤 여관방에서 윤희는 잠든 노인의 숨소리를 들으며 문득 어머니 생각에 잠겼다. 만약 어머니가 살아 계셨다면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윤희는 창밖 어둠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내일이면 또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채로 잠을 청했다. 낯선 방의 천장을 올려다보며 그녀는 어머니가 생전에 이 여정을 함께했다면 얼마나 든든했을까 하는 아쉬움도 함께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집사는 두 사람을 다시 교회로 불렀다. 그의 표정에는 밤새 알아낸 정보에 대한 기대와 조심스러움이 함께 묻어 있었다. 보육원 쪽에 연락해봤습니다. 옛날 기록이라 담당자가 바뀌긴 했지만 다행히 그 시절원화 명부가 일부 보관되어 있더라고요. 한 씨 부인의 딸로 추정되는 아이가 이후 다른 가정에 입양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노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입양이요. 이름은요? 당시 이름은 영순이었다고 하는데 입양되면서 성과 이름이 모두 바뀌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보육원 측에서 입양 가정의 최종 거주 지역까지는 확인해 주셨어요. 이 지역에서 멀지 않은 읍내였습니다. 윤희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수첩에 정보를 옮겨 적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마침내 손에 잡힐 듯한 실말이었다. 그러나 담당자와의 통화는 순탄치 않았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입양 가정의 현재 연락처를 함부로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다만 절차상 본인의 동의 없이는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입양인 지원센터를 통해 정식으로 가족 찾기 신청을 하시면 절차에 따라 연락을 취해볼 수는 있습니다. 윤희는 전화를 끊고 낙담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할아버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한대요. 노인은 의외로 담담한 얼굴이었다. 괜찮아. 30년을 기다렸는데 몇 주, 몇 달을 더 기다리는 게 뭐 대수겠나. 이제는 방향을 알았으니 됐어. 담당자와의 통화를 마친 뒤 윤희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여기까지 오는 대만도 며칠이 걸렸는데 또 다른 절차와 기다림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러나 곧 노인이 30년을 기다려온 것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윤희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수첩을 펼쳐 다음 절차를 꼼꼼히 메모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그 길로 입양인 지원센터를 찾아가 정식으로 가족 찾기 신청서를 접수했다. 담당 상담사는 신청서를 검토하며 신중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가족 찾기에 동의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가 먼저 연락을 취해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한 뒤에 연결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혹시 그분이 거부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윤희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럴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저희도 더 이상 개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런 사례는 흔치 않아요. 대부분은 뿌리를 찾는 일에 열려 있으십니다. 노인은 그 말에 옅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옅은 불안이 스쳐 지나갔다. 30년을 기다려온 끝에 마주한 마지막 관문 앞에서 그는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른 기분이었다. 며칠 뒤
상담사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해당하시는 것으로 추정되는 분을 찾았고, 다행히 가족 찾기에 흔쾌히 동의하셨습니다. 다만, 상담사는 잠시 말끝을 흐렸다. 그분이 현재 요양병원에 계셔서 건강이 그리 좋지 않으시다고 합니다. 되도록 빨리 만나 뵙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노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동생이 아프다는 건가요? 정확한 병명까지는 저희도 알 수 없지만 가족분들 말로는 최근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상담사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이 배어 있었다. 수화기를 든 윤희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고 그녀는 곁에 있는 노인의 표정을 살피기가 두려워졌다. 노인은 그 자리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윤희 씨, 지금 당장 가야겠어. 더 늦기 전에. 그의 목소리에는 30년의 세월을 단숨에 뛰어넘으려는 다급함이 서려 있었다. 윤희는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차키를 집어들었다. 상담사가 알려준 병원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하는 손끝이 떨렸다. 30년을 기다려온 만남이 이렇게 갑작스러운 이별의 그림자와 함께 다가올 줄은 두 사람 모두 예상하지 못했다. 윤희는 서둘러 짐을 챙기며 노인을 부축했다. 그의 발걸음은 다급했지만 오랜 세월 굽어온 등과 힘겨운 무릎 때문에 뜻처럼 빨리 움직이지 못했다. 그런 그를 부축하며 윤희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다. 부디 늦지 않기를. 30년을 기다린 이 마지막 만남이 헛되지 않기를.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노인은 두 손을 모은 채 낮게 중얼거렸다. 동생아, 조금만 기다려다오. 오빠가 이제야 가고 있다. 그 목소리에는 지난 세월의 회한과 마침내 닿을 수 있으리라는 간절한 소망이 함께 묻어 있었다. 윤희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속으로 다짐했다. 여기까지 함께 걸어온 이 여정을 마지막까지 노인의 곁에서 지켜주리라고. 어머니가 그러셨던 것처럼 자신도 이 인연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이어가고 싶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마치 30년이라는 시간을 되감아 보여주는 듯했다. 윤희는 속도를 조금 더 높이며 병원으로 향하는 길을 재촉했다. 병원으로 가는 2시간 남짓한 시간이 두 사람에게는 30년보다 더 길게 느껴졌다. 노인은 차창에 이마를 기댄 채 옛 기억 속 어머니의 옥색 저고리 자락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 저고리 아래 어쩌면 자신의 등에 엎여 있었을지도 모를 갓난 여동생의 존재를 그는 이제야 상상해보고 있었다. 윤희 씨, 혹시 그쪽에서 나를 원망하고 있으면 어쩌지? 노인이 불쑥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왜 원망을 하겠어요? 할아버지, 두 분 다 전쟁의 피해자셨을 뿐인데요. 윤희가 위로하듯 답했다. 그래도 나는 어쩌면 그 아이가 태어난 것도 몰랐던 오빠니까 미안한 마음이 앞서서 말이야. 노인의 목소리에는 오랜 죄책감이 묻어 있었다. 윤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할아버지가 몰랐던 건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그 시절의 전쟁이 만든 비극이지. 누구의 잘못도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찾아가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의미가 있을 거예요. 노인은 그 말에 조금은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병원이 가까워질수록 그의 두 손은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30년의 기다림 끝에 마주하게 될 마지막 관문이 이제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노인의 다급했던 발걸음이 무색하게 병원 로비의 시계는 평온하게 시간을 새기고 있었다. 윤희는 그 대조가 오히려 더 마음을 조여왔다. 삶과 죽음이 갈라지는 경계에서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지만 그 무게만은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을 그녀는 뼈저리게 실감했다.
요양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 순간 노인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윤희가 얼른 그의 팔을 부축했다. 할아버지, 천천히 가요. 급할수록 넘어지기 쉬워요. 노인은 숨을 크게 몰아쉬며 마음을 다잡았다. 미안하네. 너무 오래 참았던 마음이 한꺼번에 터지려니까 몸이 말을 안 듣는구먼.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상담사가 미리 나와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병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다만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세도 있으시고 최근 기력이 많이 쇠하신 상태라서요. 노인은 그 말에 잠시 걸음을 멈추고 눈을 감았다. 30년 동안 상상해온 재회의 순간이 이렇게 병실 앞에서 시작될 줄은 그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가겠습니다. 이제 더는 늦출 수가 없어요. 노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을 넘어선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윤희는 그의 곁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병실 복도를 따라 걸음을 옮겼다. 요양병원 복도를 걸어가는 짧은 시간이 두 사람에게는 30년보다 더 길게 느껴졌다. 소독약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있는 복도를 지나며 노인은 몇 번이고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윤희는 그런 그의 옆에서 묵묵히 보폭을 맞추며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 주었다. 병실 문 앞에 선 순간 노인의 발이 얼어붙은 듯 멈추었다. 상담사가 조심스레 문을 두드리고 안으로 들어섰다. 잠시 후 그녀가 다시 나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들어오셔도 됩니다. 기다리고 계세요. 윤희는 노인의 팔을 가만히 부축하며 함께 병실 안으로 들어섰다. 창가 침대에 백발의 할머니 한 분이 몸을 반쯤 일으킨 채 앉아 있었다. 야윈 몸에 비해 두 눈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문이 열리는 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순간 병실 안의 시간이 멈춘 듯했다. 70평생 단 한 번도 마주한 적 없는 남매가 이제야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창밖에서 스며드는 오후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동시에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병실 안의 모든 소음이 그 순간만큼은 멀어진 듯했고 오직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조용히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오라버니? 할머니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다. 확신이 아닌 물음이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품어온 그리움이 짙게 배어 있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눈물만 뚝뚝 흘렸다. 그는 천천히 침대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의 손을 마주 잡았다. 영순아, 내가 영순이구나. 할머니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 이름. 아무도 안 불러준 지 60년이 넘었는데 오라버니가 그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네요. 기억은 못했다. 최근에 알았어. 내가 태어난 것도 어머니가 너를 낳으신 것도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을 더 꼭 붙잡았다.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오라버니도 그때는 겨우 7살이었잖아요. 저야말로 오라버니가 계신 줄도 모르고 평생을 살았어요. 양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야 제가 입양된 아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때부터 늘 궁금했어요. 내 진짜 가족은 어디 있을까 하고.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로의 손을 붙잡은 채 눈물만 흘렸다. 윤희는 그 곁에서 조용히 눈시울을 붉히며 이 순간을 방해하지 않으려 숨죽이고 있었다.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저는 얼굴도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어릴 때 헤어져서. 할머니가 조심스레 물었다. 노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옥색 저고리를 즐겨 입으셨어.
소매 끝에 작게 술을 놓으셨고 목소리가 참 다정하셨는데 마지막으로 나를 이 자리에 앉히시면서 꼭 기다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흐느꼈다. 저는 그런 기억조차 없어요. 어머니 얼굴 한번 제대로 본 적이 없다는 게 평생 제일 서러웠어요. 윤희는 그 순간 조심스레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두 사람 앞에 내밀었다. 어머니 한복순의 일기 속에 끼워져 있던 어린 무영과 소녀 복순이 함께 찍힌 사진이었다. 이건 제 어머니가 남겨주신 사진이에요. 두 분의 어머니 사진은 아니지만 그 시절 어머니가 어떤 모습으로 두 분을 돌보셨는지 짐작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할머니는 사진을 받아들고 오래도록 들여다보았다. 이 소녀분이 오라버니를 돌봐주셨다는 그분이시군요. 정말 감사한 분이네요. 그녀는 사진 속 복순의 앳된 얼굴을 손끝으로 조심스레 어루만졌다. 제 어머니세요. 30년 동안 저 창가 자리를 지키며 언젠가 오라버니가 돌아오시길 기다리셨어요. 윤희가 말했다. 할머니는 윤희의 손을 마주 잡으며 고개를 숙였다. 정말 고마워요. 아가씨. 아가씨 어머니 덕분에 그리고 아가씨 덕분에 이렇게 오라버니를 만날 수 있었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윤희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어르신. 이건 제 어머니가 남기신 숙제를 제가 이어서 한 것뿐이에요. 이렇게 두 분이 다시 만나신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큰 선물을 받은 기분이에요. 병실 안에는 오래도록 훈훈한 기운이 감돌았다. 간호사가 조용히 들어와 링거 상태를 확인하고 나가면서도 그 따뜻한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 발소리를 죽였다. 창밖 나뭇가지에 앉은 참새 몇 마리가 짹짹거리며 오후의 정적을 부드럽게 채워주고 있었다. 노인은 여동생의 손을 꼭 쥔 채 오래도록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영순아, 앞으로는 내가 자주 찾아올게.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이제라도 이렇게 만났으니 남은 시간만큼은 함께하자. 할머니는 눈물 속에서도 환하게 웃었다. 네, 오라버니. 이제라도. 정말 다행이에요.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병실 가득 따스하게 비춰들었다. 30년이 넘는 세월, 서로의 존재조차 몰랐던 두 남매가 이제야 같은 빛 아래서 서로의 손을 맞잡고 있었다. 윤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그 자리의 의미를 비로소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끝내 이어지고야 마는 인연에 대한 믿음이었다. 병실을 나서는 길, 윤희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구청 도시재생과 담당자였다. 저 문의하셨던 건물 보존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사연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검토위원회에서 살펴봤는데요. 전쟁 이산가족의 재회와 관련된 뜻깊은 장소로 인정되어 최소한 그 자리만큼은 보존 검토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윤희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다시 차올랐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벅찬 감사의 눈물이었다. 윤희는 전화를 끊고 병실로 다시 들어가 방금 들은 소식을 두 사람에게 전했다. 할아버지, 그 자리, 그 창가 자리 지킬 수 있게 됐대요. 전쟁 이산가족 재회의 뜻깊은 장소로 인정받았대요. 노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시 한번 눈시울을 붉혔다. 복순이 누나가 하늘에서 도와주셨나 보구나. 그 자리를 그렇게까지 지키려 하셨던 마음이 결국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할머니 역시 그 소식에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 자리에 저도 언젠가 꼭 가보고 싶어요. 오라버니가 30년을 앉아 계셨다는 그 창가 자리예요. 그래, 영순아. 몸 좀 추스르고 나면 내가 꼭 데려갈게.
거기 앉아서 우리 셋이 국밥 한 그릇씩 먹자꾸나. 노인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 담겨 있었다. 윤희는 그 대화를 들으며 조용히 병실 창밖을 내다보았다. 저물어가는 햇살이 병원 마당의 나무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30년 전 그 창가 자리에서 시작된 기다림이 이렇게 또 다른 창가에서 마침내 결실을 맺고 있었다. 윤희는 그 순간 어머니가 자신에게 물려준 것이 비단 국밥집 하나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을 끝까지 놓지 않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노인은 오랜만에 편안한 얼굴로 잠이 들었다. 윤희는 백미러로 그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30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마침표를 찍은 그 얼굴에는 이제 더 이상 그늘이 없었다. 가게로 돌아가는 길, 윤희는 문득 조수석에 놓아둔 어머니의 낡은 일기장을 손끝으로 가만히 쓸어보았다. 표지는 달코해졌지만 그 안에 담긴 30년의 진심만은 조금도 바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는 결국 그 약속을 스스로 완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 못다한 마음이 딸의 손을 거쳐 이렇게 다시 이어졌다는 사실이 윤희에게는 무엇보다 큰 위로로 다가왔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골목 어귀가 보이기 시작했다. 낡은 함석 간판, 형제식당. 네 글자가 저물어가는 노을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윤희는 그 간판을 올려다보며 이제야 비로소 그 이름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피가 섞이지 않아도 오랜 세월 떨어져 있어도 결국 서로를 잊지 않고 지켜낸 이들이 있다면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형제였다. 그로부터 반년이 흘렀다. 재개발 공사가 시작되면서 골목은 하루가 다르게 모습을 바꾸어 갔다. 포클레인 소리가 아침 저녁으로 울려 퍼졌고 오랜 세월 그 자리를 지키던 낡은 건물들이 하나둘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나 형제 식당이 있던 그 자리만은 마치 시간이 비껴간 듯 조용히 남아 있었다. 형제 식당이 있던 골목은 예정대로 재개발 공사가 시작되었지만 창가 자리가 있던 그 건물 한쪽만은 예외로 남았다. 구청은 그 자리를 전쟁 이산가족 재회기념 공간으로 지정하고 주변에 작은 표지석 하나를 세웠다. 표지석에는 짧은 문구가 새겨졌다. 이 자리는 30년의 기다림이 끝내 이어진 곳입니다. 윤희는 새로 지어진 상가 건물 1층에 예전 모습을 최대한 살려 형제 식당을 다시 열었다. 낡은 나무 의자와 창가 테이블만은 원래 그대로 옮겨왔다. 국자로 국물간을 맞추는 손끝의 감각도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그대로였다. 가게를 다시 여는 날, 윤희는 새 간판을 걸기 전 옛 함석, 간판을 조심스레 떼어내 가게 안벽면에 고이 걸어두었다. 비록 새 건물, 새 간판으로 문을 열지만 30년의 세월을 품은 그 낡은 글씨만은 결코 지우고 싶지 않았다. 박무영 노인은 여전히 매일 아침 6시 그 창가 자리를 찾았다. 그러나 이제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그늘이 아닌 옅은 미소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한 달에 한 번 건강이 허락하는 날이면 영순 할머니도 휠체어를 타고 그 자리를 찾아왔다. 오누이는 나란히 앉아 국밥을 나누며 지난 세월 못다한 이야기를 하나씩 채워나갔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단골 손님들도 어느새 두 사람의 재회를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따뜻한 눈길을 보내곤 했다. 오라버니, 오늘 국물이 유독 깊네요. 영순이 국밥 한 숟갈을 뜨며 말했다. 그러게 말이다. 윤희 씨 솜씨가 날이 갈수록 느는구나. 노인이 흐뭇하게 웃으며 답했다. 윤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방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제 이 자리가 단순한 손님용 테이블이 아니라 어머니가 평생을 걸쳐 지켜온 약속의 결실이라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가야 할 유산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었다. 어느 날 지역 신문 기자가 이 사연을 듣고 취재를 왔다. 사장님, 이 자리에 얽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사연이더라고요. 혹시 이런 이야기를 다른 분들과도 나누고 싶으신 마음 있으실까요? 윤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나누고 싶어요. 요즘 세상에는 전쟁을 직접 겪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이나 기다림의 의미 같은 걸 한 번쯤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자가 나간 뒤 형제 식당에는 이따금 낯선 손님들이 찾아왔다. 상가 자리를 궁금해하며 사연을 묻는 이들도 있었고 조용히 국밥 한 그릇을 먹고 가는 이들도 있었다. 윤희는 그들에게 굳이 자세한 사연을 늘어놓지 않았다. 다만 창가에 붙여둔 작은 액자 하나를 가리킬 뿐이었다. 액자 안에는 어머니의 일기 마지막 문장이 고이 담겨 있었다. 그 아이가 정말로 돌아온다면 나는 그 아이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다. 내가 혼자가 아니었다고, 우리가 늘 그 자리를 지켜왔다고.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저녁, 노인은 여느 때보다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윤희가 다가가 조심스레 물었다. 할아버지, 오늘은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옅게 웃었다. 예전에는 이 창밖을 볼 때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를 어머니를 기다리는 마음이었어. 근데 이제는 그냥 이 골목이, 이 자리가 고맙다는 생각이 드는구먼. 여기서 나는 어머니의 사랑을 알았고, 복순이 누나의 정을 알았고, 이제는 윤희 씨와 영순이까지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을 다시 만났으니까 윤희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저도 감사해요. 할아버지, 이 자리 덕분에 저도 어머니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거든요. 노인은 창가 나무 의자의 팔걸이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낮게 중얼거렸다. 이 낡은 의자 하나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붙잡아 둘 줄 그 누가 알았겠나.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다. 골목을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정겹게 뒤섞였다. 30년 전, 한 소년이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염없이 바라보던 그 창밖 풍경은 이제 더 이상 기다림의 자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침내 이어진 인연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조용한 약속의 자리였다. 형제 식당의 낡은 간판은 오늘도 그 자리에서 은은한 불빛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 창가 자리에는 여전히 따뜻한 국밥 한 그릇과 30년의 기다림이 만들어낸 소중한 인연이 함께 놓여 있다. 윤희는 가끔 저녁 장사를 마치고 홀로 그 창가 자리에 앉아보곤 했다. 어머니가 그리고 노인이 그토록 오랜 세월 바라보았던 그 풍경을 자신도 가만히 눈에 담아보고 싶어서였다. 골목 저편으로 사람들이 오가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는 그 평범한 풍경 속에서 윤희는 새삼 깨달았다. 기다림이란 단순히 시간을 흘려보내는 일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에도 변치 않는 마음을 지켜내는 일이라는 것을. 이듬해 봄, 노인은 84의 나이로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영순 할머니와 함께 국밥을 나누며 지낸 반년 남짓한 시간이 그에게는 30년의 기다림을 모두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 소중한 나날이었다고 그는 생전에 윤희에게 몇 번이고 이야기했었다.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그는 여느 때처럼 창가 자리에 앉아 국밥을 다 비우고는 유난히 오래도록 그 나무 의자를 손끝으로 쓰다듬었다. 그것이 윤희가 기억하는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의 장례식에는 영순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참석해 오라버니의 영정 앞에서 오래도록 손을 놓지 못했다. 오라버니 짧았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이제야 만났는데 왜 이렇게 빨리 가시는 거예요? 영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눈물 속에 잠겼다. 윤희는 그 곁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노인이 생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떠올렸다. 윤희 씨, 저 자리는 이제 자네가 지켜주게. 나는 어머니도 만났고 동생도 만났으니 여한이 없어. 다만 저 자리만은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주길 바라네. 윤희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오늘도 어김없이 창가 자리를 정갈하게 닦는다. 그 자리는 이제 한 사람의 기다림이 아니라 이 골목을 지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조용한 위로의 자리가 되었다. 형제 식당의 국물은 오늘도 새벽부터 뽀얗게 끓어오르고 30년의 세월이 빚어낸 그 깊은 온기는 앞으로도 오래도록 이 골목을 지켜낼 것이다. 윤희는 최근 창가 자리 옆 작은 벽면에 노인과 영순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한복순의 이야기를 짧게 정리한 액자를 하나 더 걸었다. 손님들이 국밥을 기다리며 무심코 그 액자를 읽다가 눈시울을 붉히며 돌아가는 모습을 윤희는 여러 번 지켜보았다. 어떤 이는 국밥값을 계산하며 조용히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사장님, 저도 오랫동안 연락 못한 형제가 있는데 오늘 집에 가면 전화 한 통 해봐야겠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윤희는 어머니와 노인이 함께 남긴 이 이야기가 단순히 한 가족의 사연으로 끝나지 않고 이 골목을 스쳐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씩을 심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이야말로 30년 전 그 창가 자리에서 시작된 기다림이 세상에 전하는 가장 큰 선물이었다. 오늘도 형제 식당의 문은 새벽 6시 어김없이 열린다. 창가 자리에는 이제 그 누구든 앉을 수 있지만 그 자리를 스쳐간 모든 이들은 국밥 한 그릇의 온기와 함께 30년의 기다림이 남긴 잔잔한 울림을 마음 한편에 품고 돌아간다. 그리고 그 골목에는 오늘도 뽀얀 김이 피어오르고 있다. 그 김이 사라지지 않는 한 30년 전 어느 소년이 어머니와 나눈 그 약속도 이 골목 어딘가에서 계속 살아 숨 쉴 것이다.